2026년 6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또 다른 운하가 등장합니다. 멕시코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최단거리인 이곳의 땅을 파서 운하를 만드는 건 아니고 여기에 철도를 깔아 물류를 이동시키는 일명 육상운하를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 봄 현대글로비스가 이 노선으로 실제 운송 테스트를 해봤는데 태평양 쪽에 내려진 차 900대가 단 9시간 만에 대서양 쪽으로 넘어갔고 다시 하역하고 재선적까지 총 7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마치 멕시코를 견제하기라도 하듯 112년간 세계 무역의 대동맥 자리를 지켜온 파나마운하 당국마저 스스로 운하 옆에 육상 경로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24시간에서 30시간이면 통과가 가능한 파나마운하인데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새 도로와 항구까지 만들면서 육로를 뚫고 있는 걸까요? 지난 2년 사이 전 세계 바닷길은 격변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시작은 2023년 11월 예멘에서 터지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하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예멘의 후티 반군은 이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수에즈 운하로 향하는 길목으로 이곳을 지나는 화물의 규모는 연간 1조 달러에 달했죠. 후티 반군은 2025년 9월까지 100여 차례의 공격을 가했는데 이러한 공격에 민간 상선 4척이 침몰하고 미군 항모 전단을 향해서도 미사일이 날아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세계 주요 해운사들은 큰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수에즈 운하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대륙을 빙 돌아 희망봉을 통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우회 항로는 기존 항로보다 10일 이상 더 걸렸고 그 결과 연료비와 운영비가 폭증하면서 컨테이너 운임이 치솟았고 글로벌 물류망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구 반대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같은 시기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파나마운하 역시 마비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자연의 공격 때문이었는데요. 2023년 파나마는 70년 만에 최악의 엘니뇨가 찾아와 극심한 가뭄이 닥쳤습니다. 이때 같은 호수의 수위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파나마 운하는 이 인공호수의 담수를 끌어와 간문을 채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운하를 통과하는 배를 줄여야 했습니다. 당국은 일일 통과 선박수를 평균 36척에서 18척으로 절반 가까이 줄였고 통과를 위해 보름 가까이 대기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파나마운하 당국은 추가 자리가 나면 경매로 팔기도 했는데 낙찰가가 한때 400만 달러, 우리 돈 약 55억 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일부 선박들은 원래 목적지였던 미국 동부 대신 서부에 짐을 내려 육로로 운송하거나 남미 끝자락에 케이프온으로 우회하는 등 막대한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 2025년 9월 후티 반군은 공격을 중단했고 파나마에는 다시 비가 내려 같은 호수는 만수위를 회복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갈 것 같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에즈 운하의 통과량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후티가 언제 다시 공격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이전으로 회복했지만 미국 해양대기청은 2026년 중반 또 다른 엘니뇨 재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닷길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사이 멕시코가 이 공백을 노리고 들어왔습니다. 멕시코 테우안 테펙 지역은 100년 넘게 버려졌던 비운의 땅이었습니다. 과거 제국주의 시대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운하 1순위 후보는 파나마가 아니라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미국은 멕시코와 조약을 맺어 이 지역을 자유롭게 가로지를 권리를 얻기도 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운하는 지역의 폭이 더 좁고 정치적으로 통제하기 쉬웠던 파나마에 만들어졌습니다. 멕시코는 1907년 철도를 깔며 먼저 양대양 물류를 시작했지만 불과 7년 뒤인 1914년 파나마 운하가 뚫리면서 철저하게 버림받고 잊혀졌습니다. 이 잊혀진 철도를 깨운 것은 2018년 취임한 노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취임 직후 이곳을 가로지르는 다중복합 운송 인프라 구축을 추진했는데 일명 테우안 테펙 지역 대양간 회랑 프로젝트로 약 75억 달러, 우리 돈 약 10조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단순히 철도만 다시 까는 게 아니라 양끝단 항구인 살리나크루스와 코아차코알코스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철도 노선을 따라 10개의 대형 산업단지를 조성했으며 프로젝트 운영권 자체를 멕시코 해군에 직접 맡겨 프로젝트를 사실상 국가안보자산으로 군사화해 물리력으로 밀어붙이는 강수까지 뒀습니다. 카르텔 범죄를 막고 민간 철도를 강제로 수용하고 반발하는 원주민과 환경단체 시위에는 해군 병력이 투입되어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이후 취임한 대통령 역시 프로젝트를 이어받았고 핵심 노선인 지선은 2023년 12월 일부 가동을 시작, 2026년 6월 완전한 상업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노선을 실제로 사용해본 회사가 바로 한국의 현대글로비스입니다. 2025년 봄 자동차 운반선 글로비스 코스모스5는 한국을 출발해 태평양 쪽 항구인 살리나 크루스항에 도착해 차량 900대를 하역했고 50대의 화차에 실린 차들은 단 9시간 만에 대륙을 가로질러 대서양 쪽 코아차코알코스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다른 화물선에 옮겨 실려 미국 동부 조지아주를 향해 이동했는데 항구에 도착해 대륙을 건너 다시 선적되기까지 72시간이 걸렸습니다. 멕시코는 정식 기동을 앞두고 자신감을 얻었고 파나마 앞에서 가뭄 때문에 보름씩 갇혀있던 글로벌 해운업계는 이곳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파나마는 이미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입니다. 2025년 내내 지속된 강우 덕분에 같은 호수의 수위는 빠르게 회복했죠. 올해는 호수가 가득 차 물을 내보내야 했을 정도입니다. 운하를 이용하는 일일 선박수는 다시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수익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초에는 양 끝단항구의 운영권을 1997년부터 쥐고 있던 홍콩계 기업의 계약이 무효화되면서 미국이 우려하던 중국의 그림자까지 걷어낸 상태입니다. 돈이 쏟아지고 물은 넘치고 미국의 백업까지 완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파나마는 운하 옆에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이란 트라우마는 파나마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또한 2026년 엘니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에서 강한 엘니뇨가 닥칠 확률은 25%에 달한다고 하죠. 물류마비의 공포를 경험한 운하당국은 운하 옆에 컨테이너를 실어나를 도로망을 새로 깔고 항만 시설을 확장하고 가스를 다이렉트로 보낼 LPG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이프라인은 운하 자리를 차지하는 가스 운반선을 아예 운하를 지나가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그만큼 더 많은 컨테이너선을 통과시키려는 공간 확보 전략입니다. 이처럼 파나마는 운하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조 경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글로벌 무역의 기준은 얼마나 빠르고 저렴한가였습니다. 모두 이 기준 하나로 수에즈와 파나마 운하를 사용한 것이죠. 그러나 바다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호수가 바닥을 드러내자 이 공식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해운사들은 가장 싼 길이 아니라 돈이 더 들더라도 멈추지 않는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배들은 다시 희망봉을 들고 항구에 짐을 내려 철도로 운송하는 육해상 복합 운송을 활용하기 시작했죠. 물류비 상승보다 공급망 단절이 가져오는 파국이 훨씬 치명적으로 다가오면서 이제는 멈추지 않는 것이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러 개의 길을 동시에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두 운하가 끝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수에즈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고 파나마는 완전히 부활했죠. 사라지는 건 운하가 아니라 단 하나의 길에만 모든 걸 의존하던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직 주목하지 않은 여러 길이 필요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